그러면 지금부터 시베리아의 이방인 북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북 익산에 있는 행복세상 작은 도서관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원광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립형 작은 도서관입니다. 사실 이런 작은 도서관에서 북 콘서트를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여기 근무한 지 8년 됐는데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장마리 작가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네, 장마리 작가님께서는 당신을 불광불급의 소설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불광불급의 소설가 장마리 작가님의 시베리아 이방인 북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 주셨거든요. 사실 요즘 코로나 시기에 음식을 먹는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 단계가 이제 낮아진 관계로 저희들이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송성현 선생님께서 떡을 준비해 주셨고요. 송용희 선생님께서 김치, 진선주 선생님께서 담담, 그리고 러시아 문화객기팀에서 음료수를, 그리고 황산래 선생님께서는 책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학사상 출판사에서도 책을 보내주셨고요. 전북 작가회의에서 꽃바구니를, 그리고 그 외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허황과 화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저희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문의분들이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가 사실 10여 분 정도 돼요. 시간이 좀 길기는 하지만 제가 처음 들어봤을 때 작가분들은 우리 시베리아 이방인들을 이렇게 표현하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2회 또한 북콘서트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을 내셔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스템 복희구입니다. 장마리 작가의 이번 신작 소설 시베리아의 이방인들을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한 권의 소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탐구와 연구, 공부가 이렇게 필요했겠구나 싶으니까 가볍게 스치는 생각으로 시를 쓰는 저로서는 매우 부끄럽고 저희 나 대음에 대해서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간의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 외화벌이 벌목 노동에 대한 그 생생함은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박진감이 느껴졌습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그 참상이죠. 그리고 암투와 비리, 이것은 그 작가가 실제로 거기서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으며 또 쓸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소나무에 대한 연구도 참 놀라웠습니다. 더글라스 그리고 시베리아산 소나무 그리고 한국 토종 소나무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가의 그 탐구심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어쨌든 그 아름답지만 실패한 젊은이들의 눈부신 이야기는 오히려 실패해서 아름다운 그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소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또 남과 북이 이렇게 연애할 수 있겠구나. 언젠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아름다운 상상도 하면서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더 크고 화려하고 멋진 웅대한 그런 작품을 기대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시 독서동아리 독서지략에서 장마리 작가님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장은희 문우입니다.
선생님의 두 번째 장편인 시베리아의 이방인들을 읽고 처음에는 남과 북으로 나뉜 우리 민족의 분단의 비극을 그린 소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마음속에 작가님이 그린 여러 군상들의 고통이 점점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철학자 루틴은 자신의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것을 언어로 풀어주는 일, 이것이 소설가가 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장마리 작가님은 소외된 사람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는 이 시대의 진정한 소설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작가회의 시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병초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장마리 선생님의 시베리아의 이방인들이라는 소설을 읽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장마리 선생님께, 장마리 작가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선셋 블루라고 하는 단편 소설집 이후에 이렇게 방대한 스타일로 한국 소설의 지평을 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스케일이 벌써 방대하고 시베리아 쪽으로 시선을 넓혀서 정말 한국의 서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준 소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장마리 선생님의 소설 열심히 읽겠습니다. 서사의 얼개가 아주 탄탄하고 그리고 묘사력이 아주 돋보이는 장마리 선생님의 글줄 다음에도 기대합니다. 장마리 선생님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쓴 이광재입니다. 장마리 작가는 단편 소설집 선셋 블루스, 그다음에 장편 소설 블라인드, 그다음에 이번에 시베리아의 이방인들을 펴냈죠. 장마리 작가는 우리 지역 익산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많은 작가들이나 사람들이 마치 서울로 올라가야 세계로 통하는 출구가 있는 것처럼 모두 휩쓸려 갈 때 늠름하게 씩씩하게 지역을 지키고 있는 보배 같은 작가입니다. 특히 장마리 작가는 일반 작가들의 글과 달리 생생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땅의 자연 풍광을 생생하게 그려내는데 아주 큰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리 작가의 소설을 읽다 보면 소설 속 서사에 푹 빠져들게 되는 장점이 있죠. 그게 바로 장마리 소설가의 장점입니다. 장마리 소설가는 또한 매우 성실한 작가로 잘 알려져 있죠. 아마 장편 소설이 출간된 지 2달도 안 되지만 벌써 또 다른 작품을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마리 작가는 서사에 매우 능하고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변의 이웃과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작가입니다. 앞으로도 장마리 작가가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면서 응원의 메시지 대신합니다. 장마리 작가 파이팅! 안녕하세요. 시를 쓰는 시인 김대식입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떠나고 싶으시죠? 장마리 소설가의 시베리아의 이방인들을 읽어보세요. 이 소설 속에는 드넓은 시베리아의 이야기와 젊은이들의 사랑과 우정, 이념과 자본이 대립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횡단열차를 타고 떠나고 싶은 분들은 장마리 소설가의 시베리아의 이방인들을 권합니다. 소설가 장마리는 매우 성실하고 의욕적인 작가입니다. 그런 노력 속에서 시베리아의 이방인들 같은 좋은 소설이 나왔다고 봐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드립니다. 마리씨 축하해요. 시를 쓰는 장마리 작가의 친구 정동철입니다. 좋은 작가는
작품이 거듭될수록 그 작품의 깊이가 깊어지고 작품의 세계가 더욱더 넓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출간한 시베리아의 이방인은 작가가 처음 소설집을 낸 선셋 브루스 이후 가족 소설인 블라인드를 거쳐 세 번째로 낸 작품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장마리 작가의 문학 세계와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설을 축하해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분들이 작가의 예술원에 흠뻑 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마리 작가에게도 축하의 말씀 전합니다. 마리아, 축하해. 장마리 작가에 대한 평소 제 생각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작가는 우리네 평범한 가족사를 참 맛깔스럽게 써내는구나. 이 소설도 처음에는 아주 사적인 여행소설 같은 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우선 그 스케일 자체가 달랐던 거죠. 광활한 시베리아 벌목장에서 남과 북의 청년이 함께 만난다는 설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도발적이기도 하고 매력적이기도 했습니다. 장마리 작가가 이제 진짜 소설가가 됐네요. 여러 독자들하고 함께 북 콘서트를 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장마리 작가에게 열렬한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마리씨 축하해요. 엄마의 북 콘서트를 축하합니다. 항상 좋은 작품을 쓰려고 고심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아프면서도 존경스럽고 그랬는데, 이렇게 북 콘서트를 할 때면 좀 아들로서 자랑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작품과 엄마의 북 콘서트를 다시 한번 축하하고 응원하면서 아들로서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마리 작가 둘째 오빠 장훈입니다. 10여 년 전 여동생이 글 쓰는 직업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대견스러우면서도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출간한 책들을 쭉 읽으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 염려는 응원으로 바뀌었고 큰 작품 하나가 탄생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가족력에 비춰볼 때 이런 DNA가 있었나 하는 생각에 어쩌게 우쭐해지기도 했고요. 이번 시베리아의 이방인들 책을 보면서 한 걸음 더 성숙해진 작가 일에게 감사와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급변하는 문명의 위기에 메말라가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담비 같은 소설로 우뚝 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마리 작가님이 이렇게 발이 넓은 줄 몰랐거든요. 이분들 외에도 진짜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저희들이 편집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께서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책 낭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의 대표 시낭독가이신 김미희님께서 시베리아의 이방인들 책의 한 장면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 낭독이야말로 최고의 장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미희 방송국을 모시겠습니다. 소설 속의 단어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요. 그 글들을 제가 한 소절이나마 읽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준호는 자작나무 숲이 지닌 신령스러움에도 매혹되었다. 달빛에 황백색 몸을 드러내고 늘어서 있는 모습은 굉장히 몽환적이었다. 이른 새벽 잠이 깨자 안개가 자욱한 자작나무 숲으로 들어갔다. 안개를 제 몸에 천처럼 두르고 있다가 햇빛과 바람이 불자 그 천을 벗고 잎사귀를 흔들어 자르륵 자르륵
마림바 연주를 시작했다. 노랗게 물든 가을의 숲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황금색으로 물들어 놓았다. 옷이 거추장스러워 발가벗었다. 눈을 감고 양팔을 벌렸다. 빛 한 줄기가 쏟아져 내려와 몸을 감쌌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세르게이 에세닌이 쓴 자작나무를 암송했다. 자작나무. 흰 자작나무가 창가 아래에 눈 덮여 있어. 아, 정말로 은색이다. 나뭇가지 흰 눈의 테두리를 하얀 털의 붓이 수놓는다. 졸린 침묵 속에 자작나무가 서 있고 황금빛 불꽃 속에 눈송이가 불타고 있다. 노을은 게으르게 주위를 맴돌고 새로운 눈빛을 가지에 뿌린다. 자작나무에 홀린 듯 눈만 뜨면 황금빛 세상 숲에 있었고 정신을 차려보면 알몸으로 서 있었다. 빅토르가 찾지 않았다면 그대로 한 그루 자작나무가 되었을지 모른다. 자작나무는 불을 붙이면 잘 붙고 오래 가는데 탈 때 자작자작 소리가 난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었다. 껍질에는 기름기가 많아 잘 썩지도 않았다. 빅토르가 말했다. 벌목공들에게 자작나무는 생명의 나무야. 추위를 쫓기 위해 불을 피울 때 자작나무 껍질을 벗겨서 불쏘시개로 이용하거든. 물을 뽑아 마실 수도 있어. 준호는 황금색 불꽃으로 자신의 감성을 태우는 실존만 중요했지 다른 것은 관심이 없었다. 빅토르는 자작나무를 손으로 쓸며 덧붙였다. 햇빛을 좋아해서 산불이나 산사태로 빈 땅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찾아와 숲을 이루지. 가문비나무나 전나무, 소나무와 함께 자라는데 자작나무는 자라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 절대 자신이 일군 땅을 남에게 주지 않겠다는 이기적인 인간과는 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부 여는 마당을 정리하고요. 이제 본 마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양입니다. 저는 소설가인데요. 장마리 작가님이라는 좋은 스승을 만나서 이런 소설가라는 명예를 아는 것 같습니다.
11월은 내게 영원히 기억 속에 남으리 내 기억 속에 남으리 강태인이 해 기차는 영원히 내게 남으리 함께 나눈 시간들은 밀물처럼 멀어지고 이제는 남이 되어도 당신을 오지 못하리 당신을 오지 못하리 비밀을 품은 당신은 영원히 오지 못하리 기차는 멀리 떠나고 당신 역에 홀로 남았네 가슴 속에 이 아픔을 남긴 채 남긴 채 앉아만 있네 가슴 속에 이 아픔을 남긴 채 앉아만 있네. 너무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장마리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원광 종합사회복지관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제가 상주 작가로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좋은 자리를 함께 못했을 건데 운이 좋았던 것 같고 특히 조수원 우리 사서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제 계기는 등단하고 늘 이제 지방에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등단은 사실은 제가 큰 곳에 했습니다. 문학사상이라는 곳에 했는데 지방에 있음으로써 어떤 제 작품에 대한 평가가 항상 잘 되고 있나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작가로서 역량을 좀 펼칠까 늘 고민을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시베리아에서 벌목을 하는 북한 노동자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역량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쓸 수 없었어요. 그런데 또 써야 된다는 어떤 절박함 그게 오게 됐고 또 저를 적극적으로 밀어줬던 이 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크라스코 박이라고
같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벌목 현장은 저보다 더 생생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을 형상화하는데 제 역량으로는 사실 힘들었고 그 소재를 주고 또 여기서 러시아 말을 일일이 다 번역해 도와줬던 어떤 그 역할을 해준 크라스코 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중하면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다행히 2019년에 아르코 문학 창작 기금에 선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년에 걸쳐서 쓴 책입니다. 작품을 완성을 해서 책을 내고 싶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출신인 모지에서 문학사상에서 책을 내주겠다고 해서 책이 나왔는데 너무 감사하게 출판을 해준 문학사상에서 이 작품을 그냥 출간을 하면 안 되겠다. 이 작품 해설을 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민호 평론가님이 정말로 작품의 평을 너무 잘해 주신 덕을 제가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출간이 됐을 때 제가 출간을 했는데 제 기사는 서울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단독 보도 기사는 서울신문에서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겨레에서 최재봉 선임 기자가 단독 기사를 실어줬고 벌써 3주 된 것 같은데요. 세계일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서 인터뷰했고요. 서울신문에서 기사가 나니까 전북일보에서 실어준다고 역으로 연락이 왔어요. 작품을 쓰면서 가장 힘든 게 작가로서 역량이 제대로 반영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야 도대체 잘 독자들에게 먹혀 들어갈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이번에도 지금이 북콘서트 어떤 계절이잖아요. 익산에서도 역시 북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러나 익산에 있는 작가들은 안 부르죠. 서울에서 다 작가들 불러서 북콘서트하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이 또 전화를 해서 왜 자꾸 익산에도 훌륭한 작가들이 있다. 이 작가들을 콘서트를 해달라 했더니 이미 계획이 있어서 안 된다 해서 토크를 했습니다. 제가 상주 작가로 있으면서 이런 어려움을 가장 옆에서 이해해준 분이 사장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품 세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그 PPT 영상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 작품이 시베리아의 어떤 현장인데 취재를 어떻게 했고 정말로 그 벌목 현장이 궁금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세계일보 그 기자님도 그래서 자료를 좀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 사진을 보냈더니 그거를 실어주셨더라고요.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름답지만 실패한 젊은이들의 눈부신 이야기인데 시베리아 이방인들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하바롭스크 취재 사진인데요. 제 작품에 보면 처음 일보가 한국의 준호가 어디를 가죠? 러시아 시베리아를 가는 이야기와 북한의 지석이가 시베리아 벌목정에 가는 이야기를 교차 시점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때 교차해서 교차하는 그 고시 장소가 하바롭스크라는 러시아의 지역인데요. 취재를 갔다가 정말 반갑게 강남이라는 이름을 들었어요. 네, 강남 치킨집이었어요, 거기는.
그래서 이 이름을 따와서 소설에서는 강남 김밥집을 설정을 하고 결국은 북한의 지석이가 이탈을 했을 때 도움을 주는 곳으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레닌 동상인데요. 북한의 지석이가 느끼는 거죠. 심리적으로 갈등을 갖게 하는 게 그 위대한 러시아로 레닌도 동상이 이렇게 굉장히 서민적이에요. 그런데 공화국의 그 동상은 김일성,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까지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에 대해서 도대체 사회주의에 대한 이념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그런 걸로 레닌 동상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전쟁하면 러시아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가는 곳곳마다 이 시내에 추모탑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멋지게 세워져 있어요. 예. 그리고 역시 자세히 보면 거기에 전사자들의 이름이 3천만 명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사자 이름이 쫙 새겨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김씨, 강씨, 예, 한국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 장면입니다. 북한의 지석이와 러시아의 아샤가 연인인데 둘이 사랑을 어떻게 보면 맹세하고 그 부분이 말 그대로 영혼의 불꽃이에요. 그 앞에 불꽃이 지금 이 취재하는 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데도 이 불꽃은 365일 꺼지지 않아요. 꺼지지 않기 때문에 연인들이 이곳에서 사랑을 맹세합니다. 예, 그리고 꽃바구니가 있는 건 그렇게 오면 그쪽에 꽃바구니를 놓고 이렇게 맹세를 하고 그런 장소입니다. 이게 하바롭스크. 그러니까 한국의 준호와 북한의 주인공이 러시아로 떠나는 그 장면에서 들리는 곳이 하바롭스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역시 가장 중요하고 궁금해하는 게 시베리아 벌목 현장인데요. 작품의 주인공인 준호, 크라스코 박이 설명을 해주면 더 현장감이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는 주로 산판을 들어가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못 나와요. 왜냐면 도시나 제세소에서 보통 200km, 작게는 멀게는 400km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산판이.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먹을 거, 생필품이나 빵스톤 같은 저게 다 필수품이에요. 그 산속에서 빼치가도 있고 아까 저기 보면 자기들이 사우나도 만들어 놓고 음식을 다 해먹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적으로 산판을 한 번씩 가려면은 그 날씨가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산판 그 관계자들하고 얘기가 다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길을 헤매면 그 다음에 봄까지 못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산사람이 되는 거죠. 이건 러시아 벌목공이고 저건 이제 소나무예요. 소나무에 대해서 좀 이따 잠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산림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무를 벨게 되면 항상 이 벌목공하고 포크레인이 붙어서 집게풀을 이렇게 잡아줘요. 그러면 여기서 베게 되죠. 그러면 이게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쪽으로 넘겨라. 그러면 이제 얘가 얘기하면 그쪽으로 밀어서 떨어뜨려요. 우리나라의 그 모든 벌목 현장에서 독자적으로 못 베게 돼 있어요. 산림청에서 위험하니까. 근데 러시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소설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치고 부부가 되고 죽어요. 그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러시아 애들은 그래도 이렇게 안전복, 안전화 이렇게라도 입고 일을 하니까 그리고 휴식사도 많이 주고 또 장비도 좋아요. 제가 재작년에 가서 찍은 산판이고 이제 저렇게 나무를 베면은 장비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을 여기 이렇게 와이어를 묶어서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끌고 와요. 이제 중간에 야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시베리아가 깊기 때문에 4월, 5월에 눈이 녹게 되면 못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었을 때. 그러니까 중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도시와 가까운 지역에 막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 쌓아놓는 그 수량이 가서 보면 우리나라의 아파트 빌딩 숲 같아요. 이게 여기서 저까지 차로 한 30분을 가야 돼요. 이렇게 쌓아놓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우리 빅토르라는 친구가 사장인데 내가 촬영을 할 테니까 한번 시범을 보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한국 분들 두 분이랑 같이 가셨거든요. 그래서 자르는 장면인데 여전히 장비 없이 저렇게 잘라요. 아차 실수하면 저게 그리고 시베리아는 평원이기 때문에 바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씩 돌풍이 몰아쳐요. 근데 돌풍은 밑으로 몰아치는 게 아니라 위로 몰아치거든요. 그럼 나무가 넘어갈 때 위에서 돌풍이 돌면 이 밑둥이 어디로 날아갈지를 몰라요. 그럴 때 사고가 많이 나요. 그게 이제 까바스 그 운송 차량 이게 그 고장이 많이 나는 차인데 힘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가 높은 이유는 러시아는 그 도로나 시설들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봄 되면 수렁이 이렇게 되고 눈이 올 때 이게 아주 강한 차예요. 그래서 지금 2차 대전 이후부터 계속 쓰는 차가 이 까마지라는 이 차량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제재소. 한국의 제재소와는 다르게 전부 저렇게 수작업으로 하는 거예요. 나무를 들여서 하나씩. 그래서 사람들이 인건비가 싸고 그러니까 또 러시아에 워낙 힘들이 좋으니까 저렇게 다 수작업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 환경이라는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런 게 시청에서 나오면 전부 벌금이고 과태료고 영업정지예요. 이렇게 하면 톱밥이 난리잖아요. 거기는 톱밥 처리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저는 그 찌꺼기나 이 톱밥을 한국에서는 업체들이 다 가져가요. 다 돈이 되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돈을 주고 버려요. 쓰레기처럼. 이거는 이제 건조실인데 이게 장마리 작가. 이게 막심. 이게 부산 김 사장이구만. 내가 지어줬구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두꺼운 나무를 이렇게 저장을 해서 이제 건조를 해야 돼요. 건조를 안 하면 운송 도중에 곰팡이가 먹고 썩고 틀어지고 이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건조실 하나가 40피트 큰 컨테이너 딱 들어가게 돼 있는 이 시설이에요. 주인공 박준호 분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먼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러시아에서 골목 현장에서 11년을 사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저 진짜 궁금했거든요. 10년을 사셨나요? 골목 현장은 아니고 이제 출장을 나무를 이제 인스펙션을 한다고 그러죠. 그럴 때는 이제 그 시베리아 곳곳을 많이 다녔죠. 네, 시베리아 곳곳.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이 원목 관련 일을 하면 대부분 극동에 있었어요. 극동에 저는 이제 1999년도부터 혼자 시베리아에 들어갔었거든요. 극동에 좋은 나무가 없어요. 대부분 좋은 나무는 다 시베리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계속 하게 되고 지금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일하고 있거든요. 러시아에서. 준호 선생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그 시베리아 이방인이라는 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신 박준호 선생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인공 준호에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실명인가요? 네. 아 저는 박정호예요. 그리고 이분께서는 사실 노농문학과를 실제로 졸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 속에 그 준호랑 거의 비슷한 환경에 계시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산에서 소나무 제재소를 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그 벌목 현장 뛴다 맞습니까? 그 실제로 이제 뛴다는 많이 철수를 했고요. 옛날 북한 그 노동자들이 일한 데는 원래 출입이 금지가 돼 있어요. 저는 이제 그분들을 알게 됐고 거기 그쪽도 그분들하고 이르쿠츠크에서 제가 우연한 계기로 한 3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 벌목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쪽 말로는 그 이탈을 했다고 해서 이탈 노동자라고요. 우리는 이제 뭐 탈북을 했는데 어쨌든 근데 한 3년 동안 살면서 지금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거는 그 지석이라는 인물을 주변으로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장마리 작가가 속편을 쓴다면 그 속으로 더 들어가서 그 사람들 얘기를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그분들의 연세는 저희 대부분 60이 넘으셨어요. 난리를 하면서 북한으로 돈을 보내요. 자기 가족들에게. 병이 들고 그러면 치료를 못 받아요. 그래서 병들어 죽는 분도 많고 남으로 오고 싶어 하는데 왜 안 오시냐면 그래도 언젠가는 내가 자유롭게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거기서 알고 계신 분들의 80%는 다 한국에 들어와요. 처음에는 그분들하고 왔을 때도 자주 만났어요. 근데 지금은 연락을 안 해요.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은 어려우면 나를 찾고 나한테 기대게 되더라고. 그래서 연락을 아예 끊어버렸어요. 그런 분들의 얘기가 실제적으로 이제 기사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섬세하게 쓴 기사나 작가들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장마리 작가가 그렇게 쓴다면 저작권 한 50%만 주면 제가 충분히 정보 제공과 그다음에 거기 이르쿠츠크의 그 숙소라든가 그런 거 제가
제가 충분히 제공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정호 선생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베리아 이방인들 문학기행을 러시아로 이 코로나가 풀리면 갈 수 있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푸스키넷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것을 러시아어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원래 이거는 원래 내용이 없었는데 장마리 작가님이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제가 좀 한 10년만 젊었어도 그냥 낭송을 하는데 이제 저도 머리가 많이 뇌세포가 죽어서 그런지 암기가 안 돼서 제가 책을 보고 이거를 내용은 다 아시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간직할 것이니까 참고 견디라는 말인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러시아 말로. Если жизнь тебя обманет, ни сейчас, ни сердись. Будет уныние, смирись. Дзен веселая, вере настанет. Сердце будущее живет. Настоящее уныло. Все мгновенно, все пройдет. Что пройдет, то будет мило. 네, 감사합니다. 원래 지금 내가 마지막에 읽어드리려고 한 거는 아까 21페이지에 보면 에세이 세르게이 에세님이거든요. 네, 2부에 거기 보면 자작나무라는 시가 있잖아요. 이 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러시아 시를 잠깐 얘기를 하면 러시아 시는 되게 제가 이제 남자라서 그러는데 운율이 되게 부드러워요. 원래 그리고 이 여자분들이 원래 이렇게 낭송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원래 에센이라는 시인이 되게 감성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어떤 시인이 있을까? 정무선 그 정도로 굉장히 그래서 이 시를 되게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자작나무라는 거기에 있던 시를 원어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이 자리 마치겠습니다. Белая береза, подумай окно, принакрылась снегом, точно серебром. На пушистых ветках снежною каймой распустились кисти белой бахромой, и стоит береза в сонной тишине, и горят снезники в золотом огне. Ах, заря лениво обхожая руку, обсыпай ветки новым серебром. 감사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작품과 관련된 배경들에 대해서 얘기들을 다뤄봤고요. 이 책을 읽으시면서 나는 작가에게 이거 질문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이제 이 소설의 마지막이 북한에 있는 그분이 이제 망명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목이 눈부신 이야기인데 거기에 맞게 약간 좀 비극적으로 뭔가를 포맷을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읽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끝나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약간 좀 허전함? 이게 확 들긴 하더라고요. 작가님은 어떻게 그거를 풀어내셨는지 궁금해요. 결국 지금 현실이 준호와 지석이 또 관계가 지속될 수 없는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사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현실을 반영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준호가 도움을 줘서 스위스 루첸으로 망명에 성공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박민호 평론가가 최근의 광장에서 나오는 주인공처럼 제3국을 선택한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른다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요 준호가 한우 커피를 지석에게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석이 살짝 녹는 그 마음을 살짝 여는 듯한 그런 대목이 있는데 진짜 저기 카누를 주면서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설정일까 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북한의 현실 그러니까 벌목공의 인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소설가다 보니까 이걸 소설적으로 그대로 그러니까 이야기를 리얼리티적으로 쓰는 것보다 소설이란 그러면 이 현실적으로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이게 인과관계가 좀 맞아야 되고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한국의 준호와 북한의 지석이를 어느 이제 감성이 통하는 그걸 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커피인 카누를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로 인해서 지석이 결국은 거기를 이제 보이부원에게 걸려서 이탈을 하게 되는 도망가게 되는 그럼 그건 또 뭘까 하다가 그 아이디어도 역시 이제 제가 고민을 했더니 그 밥솥으로 해 그러더라고요. 쿠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네. 지석이가 아샤를 만나서 굉장한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된 것 같은데요. 네, 아샤에 대한 캐릭터가 이게 많이 표현되지가 않아서 그 부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그 지석이를 어떻게 그 지석이가 겪고 있는 사상에 대한 그거를 변화를 시키는 인물이 여자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샤를 그냥 조금 그 뭐랄까 부수적으로 다뤘어요. 그랬더니 작품이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아샤를 더 부각을 시키는 그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샤가 대신에 아샤를 그냥 러시아 여자로 하면 매력이 없어서 조선족이 아니고 뭐죠? 고려인 사세. 고려인 사세로 그렇게 했고 또 아샤가 정말로 지석에게 많은 어떠한 그 사상의 변화를 주는 인물로 이렇게 하니까 좋았던 것 같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어떤 여자 그렇게 살리고 싶었어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잔마리 작가님은 계절로 보면 한 가을쯤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예전의 작품들은 여성들의 관점에서 보는 여성들의 이야기들이 주로 됐다면 이 작품은 또 새로운 작품이잖아요. 굉장히 그리고 일반인들이 되게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고 근데 이 작품을 쓰게 된 어떤 그 계기가 있지 않을까 수많은 글감들에서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다른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항상 이제 소설을 어떤 거를 써야 될까 소재에 대해서 고민은 늘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계는 느끼죠. 제 그릇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계를 느꼈는데 북한 벌목공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한 그런 거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안다고 욕심을 낸다고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2년이 되려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우리 사장님도 러시아에 막 그 공간을 갔는데 그 얘기를 썼다고 하니까 그랬듯이 저도 문해창작학과의 학회로 러시아를 가게 됐을 때 그 크라스노야르스크라는 그곳에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소재를 제공하는 그쪽이 다 그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운명 같은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런 용기 그리고 또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제가 러시아를 가보지도 않았고 이렇다면 아무리 좋은 소재여도 쓰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래 내가 갔던 그곳이 그 현장이었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그러면 써봐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하게 됐고 역시 이제 그 장마리를 대표하는 앞에 붙일 수 있는 단어를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책상에 불광불급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랬거든요. 그 일에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그런 소재도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실하게 제가 작가로서 그냥 누구 말대로 편하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로 소설가라는 이 직업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마음을 열고 있으니까 이런 큰 소재도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에너지가 좋게 작용이 돼서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사실 제가 작품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없거든요. 두 달을 되게 기다렸습니다, 진짜로. 저는 그 작품을 보면서 그 준호도 되게 애틋했지만 저는 지석이 되게 멋있었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자꾸 갔어요. 그래서 이 지석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지? 사실 저희들은 북한에 대한 정보들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그려낼 수 있었을까? 진짜 아직까지도 북한에 대한 궁금증,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것들을 꿈꾸고 있을까? 저는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 지석에 대한 정보들은 어떻게 얻으셨나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정보를 들은 대로 북한 벌목공으로 이야기를 처음에는 썼어요. 그런데 제게 안 되려고 그런지 별로 이렇게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3부에 유철과 결국은 싸움 다툼으로 해서 죽게 되는 그 이야기로 3부로 뒤로 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설이란 그냥 현실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소설적인 허구를 어떻게 넣어야 할 건가 고민을 하다가 그 고민에서 나온 게 지석이라는 그 북한의 고위급의 어떤 깨어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역시 깨어있는 인물은 깨어있는 아버지로서 그랬고 그래서 근데 그리고 싶었는데 역시 북한에 대한 정보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잡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북한 드라마도 물론 봤고 논문도 봤고 여기 이재봉 교수가 원대 북한과 사회에 강의한 그 한 학기 강의 다 듣고 책 보고 그렇게 해서 잡고도 사랑의 불시착 현빈 맞죠? 현빈을 그대로 머리에 늘 생각하면서 오직 현빈 이러다 보니까 멋진 지석이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저는 현빈.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선 붉은 이렇게 작품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쓰실 때 혹시 이 후속을 이제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이제 또 다른 소재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음 작품의 구상은 어떤 건지 알죠? 네, 제가 이 작품을 발표하고 전북 작가회 이제 그 모임에 이렇게 갔더니 아까 정동철 시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우석대 교수거든요. 그런데 되게 친하게 지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장마리 너 이번에 진짜 잘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다음 작품은 이것을 뛰어넘는 작품을 써야 해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그게 인권이야. 이제는 너는 인권의 눈을 돌려라. 그래야 장말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작품은 남자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다음 작품은 여자들의 3대 이야기를 쓰겠다. 그것도
패티 인문학 제목은 그런데요. 패티를 4개로 한 여자 3대 여자 이야기를 써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제 뒤통수를 치듯이 이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얘기 쓰지 말고 인권 관련된 얘기로 눈을 돌려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소재를 준 크라스코 박이 그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는 서쪽으로 그 고려인 쪽에 있는 곳의 이야기를 써야 된다. 그 이야기를 취재하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작품이 정말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안 써.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꽤 부리지 말라고 주위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면 또 이것도 내가 작가로서의 그 엄살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도 이 얘기 했지만 우리의 어떤 그 역사적인 면을 너무 그 등한시하면서 그 사적인 소설 이런 거에 쓰는 거에 그냥 머물지 말고 가장 큰 인권이나 그런 거에 너는 눈을 돌려서 그런 작품을 쓰는 작가가 되라. 안주하지 말라 그 얘기를 듣고 일단은 고민을 좀 많이 한 상태예요. 그래서 차기 작품은 일단 제가 여성의 3대 이야기, 그러니까 그것도 이 지역에 한정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역사적인 그 군산에 근대 유산이 있는 그런 쪽을 매개로 해서 3대 여성의 이야기도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이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작품을 좀 쓰고 제 역량이 된다면 조금 더 이런 쪽에 한정되지 않고 큰 그림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옆에서 이제 잘한다고 하니까 제가 좀 욕심이 조금 나게 되더라고요. 이게 좋은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책을 읽으신 독자분들께서 준비하신 코너입니다. 그 독자들이 본 한 문장입니다. 네, 두 분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돌파하는 소설 공부의 김현정 회장님께서 한 문장 읽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정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책 제목이 되게 차갑게 느껴지잖아요. 시베리아라고 생각하면.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덮었을 때 따뜻함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단어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쪽에 느낀 단어를 적으라고 했을 때도 따뜻함이라고 적었는데 그것은 작가님이 따뜻한 분이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고 여기 아까 작가님께서 현빈을 생각하면서 지석을 그리셨다고 하셔서 그런지 저는 정말 이 지석에게 정말 묘한 매력을 진짜 여기서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작가님도 말씀하시고 다들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북한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멀게 느껴지고 또 안 좋다. 아무튼 우리하고는 반대다. 뭐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정말 이 책을 읽고 어떤 이데올로기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저희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희망도 가져보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문장 한 문장만 읽어보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정말 제일 멋진 지석이 제가 딱 읽으면서 이 옆에다 썼어요. 오, 멋진 지석하고 써놨는데 그 문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석의 성격을 잘 나타나는 문장인 것 같아서 제가 33페이지에 있는 그 지석이 이제 수업 시간에 교수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선택에 상관없이 둘 다 지배하지 않으면 최소 9개월을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 살아남기보다는
동료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멋진 지석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지석의 그 이면에는 아버지의 또 가르침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88페이지에 또 아버지가 지석에게 이제 한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읽어보면 지식인이라면 체제에 문제 제기하는 거, 이 아버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남들은 다 옳다고 해도 옳지 않은 거를 발견했다면 다시 들여다보는 눈과 마음을 지녀야 진짜 지식인이 같지. 너는 인민들의 발밑으로 들이우는 그림자를 외면하지 말고 살피는 진실한 지식인이 되라. 정말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석이 그런 시베리아에 가서도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는 벌목공들을 위해서 오락관도 만들어주고 싶어하고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문장을 택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짧은 소설 공모반 장마리 작가님께서 오셔서 저희 도서관에서 짧은 소설을 쓰시고자 하는 수강생들과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배윤희 회원님께서 짧은 한 문장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짧은 소설 공모반 배윤희입니다. 아름답지만 실패한 젊은이들의 눈부신 이야기, 화제의 신간 시베리아의 이방인들, 장마리 장편소설, 문학사상. 첫 문장, 틴다에 들어서자 드문드문 존재하던 마을이 사라졌다. 빅토르가 운전하는 카마지의 불빛만 어둠 속을 밝히고 있었다.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 소설을 통해 우리는 러시아 시베리아 벌목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림처럼 펼쳐지는 묘사를 통해 독자가 장면 장면을 그릴 수 있어서 그들의 삶 속으로 푹 빠져들 수 있었고, 한번 잡으면 끝까지 다 읽지 않고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지석과 준호를 통해 북한과 한국의 젊은 청년들의 삶이 담긴 시베리아 틴다의 벌목장, 할아버지의 가업을 이으려는 준호, 지석과 아시아의 사랑, 한반도부터 시베리아까지 벌목을 둘러싼 처절한 삶의 기록입니다. 독자로서 제가 뽑은 책의 한 문장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꽁꽁 얼었던 계지가 신압으로 눕고 있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분만 허락받았던 나무들은 서둘러 미네랄이 담뿍 담긴 보드라운 봄물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가만히 소나무에 귀를 대면 쿨렁쿨렁 인간이 갈증 해소를 위해 물을 마시는 듯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179페이지에 있는 문장입니다. 니치보, 괜찮다라는 러시아 말입니다. 니치보, 우리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미네랄이 듬뿍 담긴 보드라운 봄물을 빨아들이는 소나무처럼 다시 시작하는 힘이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물 같은 오늘에 감사하며 이 시간을 함께합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작가를 넘어 갑자기 작가님 보니까 눈물이 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한 세계로 더 알려지기를 바라며 삶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다음 소설을 기대해 봅니다. 소설가 장마리 작가님,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작가님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작가님과 같은 고향에 계신 친구분이 오셨는데요. 그분이 기타리스트이면서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자리를 급하게 부탁을 작가님께서 청하셨습니다. 이분들은 다이아 아쿠스틱이라는 팀을 이루고 계시고요. 지금 세 분께서 공연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들어가세요. 언제까지나
마지막 그 행권 추첨이 남아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이방인들 하면 떠오르는 느낌을 한 문장, 한 단어로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총 10분을 추첨해서 시베리아의 이방인들 책 한 권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운을 여러분들께서 가지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나누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마리 작가님과 함께 떠나는 11월의 금요일 밤 시베리아 이방인들 북콘서트 재밌으셨나요? 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작가님의 이 책이 2달 만에 2세를 찍었습니다. 요즘 정통 그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 2세 찍기가 쉽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2세를 찍으셨고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기를 다 함께 격려로 박수로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익산시에서는 매년 한 권의 책을 선정을 합니다. 그 책에서는 꼭 시베리아의 이방인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산에서 한 권의 책으로 선정이 된다면 전국구로 가는 것은 저는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익산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내년에 한번 지켜봅시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로 시베리아 이방인들 장마리 작가님과의 북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들어가세요.